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최은지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오늘 토론회를 제안해 주신 최은지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수를 되게 많이 치고 받고 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최은지입니다. 오늘 원래 이제 아까 우리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래 오늘 토론회 제목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였는데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시의회와 시청 사이에 이 지역 건설 경기와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사실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이렇게 토론회가 미리 마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이 토론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또 마침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혹시 우리의 토론회가 이 토론회 제목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들이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급하게 제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노조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요.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그 고용 안정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은 당연히 지역의 건설 경기가 활성화돼야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토론회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급하게 제목이 변경됐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 그리고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에서 내려와 주셔서 발제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잘 듣고 저희가 그리고 토론자들의 이 의견들도 잘 종합을 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점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시의회와 시청이 좀 협력을 해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로어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토론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광주광역시 지역 건설 노동자 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잠시만요. 우리 임상훈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장 생산성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십시오. 네, 저도 박수를 여러 번 받네요. 오늘 제가 아마도 15분 정도 이제 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내려왔고 또 제가 말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15분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지역에 와서 발제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건설 노조에서 부탁도 하고 또 광주의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이제 토론인데요. 어쨌든 제가 발제할 내용은 광주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국의 건설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 문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연구 용역을 이제 건설 노조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의뢰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경영대학에 근무합니다. 보통 노조에서는 경영대 교수들한테 연구 용역을 주지 않는데 경영대 교수한테 왜 줬을까 해서 보니 이 연구가 뭐였냐면 생산성과 관련된 연구더라고요. 왜 건설 현장에서 사측은 노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가? 왜 비노조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제 일을 하는가?
관련돼서 건설 노조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건설 노조에서 이러저러하게 이제 문의를 해보니 그 이 사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노조 팀에 비해서 비노조 팀의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는 도대체 노조 팀이 비노조 팀에 비해서 얼마나 생산성이 낮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그 사측으로 하여금 고용에 있어서 비노조 팀을 자꾸만 쓰려고 하는가와 관련돼서 그 개선 방안을 좀 도출을 하려고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에 건설 노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려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생산성 연구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과 관련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두 번째 이제 페이지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건설 노조가 지금 전국에 13개 지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든 지부에 있는 현장들을 다 돌아다니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현장을 돌아다닐 때 노조만 만나는 게 아니라 비노조, 그다음에 사측도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사가 된 것은 13개 지부 중에서 3개 지부는 그때 그 건설 현장에 나간 쪽이 없었어요. 그래서 10개 지부에서 그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개씩 이렇게 했는데 2개가 안 되는 것까지 해서 원래 20개 현장을 했어야 되는데 16개 현장을 이제 가게 되었죠. 그리고 현장마다 그 현장 소장, 그다음에 노조 팀장, 그다음에 비노조 팀장을 만나서 그 생산성이 어떻게 차이 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생산성은 쉽게 얘기하면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근데 투입 대비 산출과 관련돼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 소장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노조 팀장이나 비노조 팀장은 경험한 부분을 이제 얘기할 수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장 소장으로부터 그 정확한 정보를 이제 빼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는데, 그래서 아마 건설 노조에서 저 경영대학의 교수한테 이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16개 현장에 가서 현장 소장을 만났는데 그 생각보다 그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생산성과 관련돼서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는지와 관련돼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윤석열 그 탄핵 그 심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가 정확하려면. 그래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그 질문을 만들어서 계속 체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장 소장에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게 하고 그 대답이 맞나 안 맞나를 또 그 노조 팀장, 그다음에 비노조 팀장으로부터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니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현장 소장이 일을 하는, 그리고 노조팀과 비노조팀이 일을 하는 구조는 그 뒤에 있는 건설업 이윤 구조, 거기에서 보면 아는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종합 건설사 있고 전문 건설사 있고 비노조 도급팀장이 있게 되죠. 사실은 이제 우리는 합법성으로 얘기하면 비노조 도급팀장 이 얘기는 사실은 법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그냥 그렇게 쓰이는 거죠. 법적으로는 모두 다가 직고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특이한 부분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건설업은 제조 서비스업하고 좀 다릅니다.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매출 마이너스 비용인데 이 제조 서비스업은 매출이나 비용이 시장에서 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윤이 불확실합니다. 근데 건설업은 이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도급팀장 이렇게 오는 쪽에서 보면 이윤은 거의 이제 반고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거의 반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만큼 그 낙찰을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최저 낙찰제 때문에 거의 뭐 고정되어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비용도 뭐 그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합건설사보다 전문건설사가 이윤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더 이윤이 적어지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또 뜻하냐면 그 오늘 건설 산업이 어렵다, 지역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건설 노사는 다 약자입니다. 강자가 아니에요. 전문 건설 업체도 약자고 노동자도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약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쪽이 있는데 행정은 그 전남도 또는 광역시 그 다음에 노동부의 이제 지청 뭐 이런 게 있지만 지역에서는 강자의 입장일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 중앙에서 보면 이들도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전남 광주광역시에 있는 노사정 주체는 전부 다 사실 약자입니다. 이 약자들이 어떻게 이 건설 산업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부분은 사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연구에서 보면 저희가 일관성을 위해서 전국에 84제곱미터 타입의 아파트 현장 지하에 있는 그 노조팀, 비노조팀 같이 일을 하는 이쪽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 현장에 가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건설 노조가 형틀 목공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틀 목공 팀을 이제 그 대상으로 했는데 16개 그 현장에서는 당연히 16개 노조 팀이 있었겠죠. 그래서 팀을 보면 21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한 팀당 한 23명 정도로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들이 다 이제 기능 등급이 다릅니다. 기능공 A, B, 조공, 양성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조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능공 A 위주입니다. 23명 중에서 19명이 기능공 A, 그 다음에 2명이 기능공 B, 조공이 1.4, 뭐 양성공은 거의 없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임금도 보면 기능공 A가 25만 원 정도, 23만 원, 20만 원, 20만 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임금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비노조팀이 있습니다. 비노조팀은 그 11개가 있었는데요. 11개 비노조팀의 구성을 보면 한 팀이 이제 24명 정도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능공 이렇게 해서 양성공 되는데 노조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기능공 A가 좀 적습니다. 기능공 B 있고 조공 있고 이제 양성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던 것은 이제 외국인 팀이었습니다. 비노조 팀 중에서 이제 외국인 팀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 팀이 몇 개 있었냐면 7개가 있었습니다. 11개 중에서 이제 7개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가 이제 전체가 팀당 22명 정도가 되었고 그 중에서 기능공 A는 비노조 팀에 비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12명,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노조팀은 몇 명이었죠? 23명 중에서 19명입니다. 근데 외국인 팀은 22명 중에서 12.5명, 기능공 B 8.9, 조공 7.2, 양성공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팀은 기능공 A부터 시작해서 그 양성공까지 임금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 팀은 이 기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런 이제 특성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노조팀 말고 외국인 팀을 왜 쓸까? 뭐 이런 해외도 그 동일할까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외국인 팀을 안 쓰죠. 독일만 그러하냐? 미국, 일본 다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의 임금은 다 셉니다. 그 세면 생산성 높은 사람, 숙련이 높은 사람을 쓰겠죠. 그럼 누굴까? 당연히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인 거죠. 그래서 독일, 미국, 일본 다 내국인을 씁니다. 근데 왜 한국은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본론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노동 생산성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물어본 것이 그랬습니다. 같은 투입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노조팀은 노조팀 25명, 그 다음에 그 비노조팀 25명 이렇게 하면 그 하루에 얼마만큼 그 거푸집을 짓느냐라고 이제 했죠. 뭐 여러분들 다 이제 해배로 이제 그 평가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 1인당으로 치면 노조팀 같은 경우에 1인당 뭐 10.5 해배 정도가 된다. 비노조팀은 12.7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 노동 생산성이 비노조팀보다 한 21% 정도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현장 소장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꼬아서 물어봤습니다. 동일한 기간 내에 동일한 작업량을 했었을 때 그 공수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그 투입을 동일하다고 했었을 때 산출이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봤으면 이번에는 산출이 동일하다라고 했었을 때 투입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노조팀이 100공수를 들어가게 되면 비노조팀 몇 공수 들어가냐 그랬더니 한 74공수 정도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한 30% 정도 이제 그 비노조팀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노조팀하고 비노조팀의 노동 생산성 차이가 발생을 하냐라고 했었더니 하니까 뭐 그 노조가 듣기 싫은 얘기들이 이제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장 소장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노조 팀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비노조 팀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일 많이 지적하는 거는 그 노조팀에서 노동 생산성이 예외적으로 낮은 팀들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뭐 그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고민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노조팀 사람들이 노조 믿고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 뭐 그 다음에 노조 정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노조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다른 분들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노조 정치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 고민은 생각보다 노조팀 중에서 이렇게 좀 생산성이 낮은 노조팀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보면 그 29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노조팀이 그림 보면 중간은 한 10에서 11회배 정도 1인당 그 하루에 그 하는 거예요. 근데 노조팀 내에서도 상위 그룹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1인당 1일 13회배를 하는 데도 있는 거죠. 근데 하위 그룹이 있는 거죠. 이게 1인당 그 7, 8회배 정도 하는 데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은 여기 밑에 있는 그 생산성이 낮은 이 하이그룹의 노조팀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그 하는 게 우리 그 노동 생산성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제기를 합니다. 현장 소정만 하는 게 아니라 노조팀장, 비노조팀장 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정 결론을 낼까 했었는데 한 번 더 틀어봐서 물어봤습니다. 돈 얘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냥 1인당 얼마 뭐 그 몇 회배 하냐 뭐 그다음에 공수가 100이라고 했을 때 노조팀 100이라고 했을 때 비노조팀 몇이냐 뭐 이거 말고 너희 돈 얼마만큼 지급을 하니?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연구 성과가 굉장히 있다라고 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자료는 사실상 현장 소장이 그 저희 연구팀을 믿지 않았으면 누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세무서? 노동청? 아니면 뭐 다른 검찰? 사실 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 달에 그 도대체 얼마 정도 그 노조팀을 하는데 비용이 드냐, 도급팀을 하는데 얼마나 드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노조팀을 한 달에 쓰게 되면 1억 7천 정도 든다. 도급팀은 한 1억 2천 정도 든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보면 아시겠지만 비노조팀의 도급팀에는 일하는 날만 돈을 주는 거죠. 23공수. 근데 이제 비노조팀에는 이제 다른 단협상에 있어서 6공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식사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으로 따져보면 좀 전에 아까는 비용이 아니었어요. 그 1인당 뭐 회배 뭐 이거였는데 지금 이제 비용입니다. 얼마 정도 드냐라고 해서 비용을 가지고 생산성을 해보면 73.8% 정도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거꾸로 그 노조팀 그 해배당 단가가 어떻게 되냐, 도급팀 해배당 단가가 어떻게 되냐. 이 공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조팀은 해배당 단가가 23,600원, 도급팀은 2만.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있는데 여기 그 인쇄가 안 됐죠. 이게 일부러 안 보이게 했나 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었는데. 근데 대충 그 이게 돈으로 물어봤었을 때 나오는 1인당 그 일일 산출량 부분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그 돈 말고서 물어봤던 내용이 있잖아요. 25페이지. 돈 말고 돈이 아닌 그냥 1인당 몇 회배 정도 하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돈을 가지고 물어봤었을 때 크로스 체크를 해본 거죠. 돈이 아니었을 때는 그 비노조가 12.7, 그다음에 노조가 10.5,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돈 가지고 물어보니까 노조가 10.8, 그다음에 그 도급이 이제 13.1,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여러 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33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노조는 하고 비노조하고 1대1로 그 고용을 했었을 때 이 현장이 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우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보기에, 그 다음에 전문 건설업체가 보기에 노조팀 하나, 비노조팀 하나, 2개 썼었을 때는 우리가 견딜만 하고 돈도 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노조팀하고 비노조팀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보면 노조팀은 뭐 여기 10에서 11, 그 다음에 비노조팀은 13 정도가 중간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조팀은 13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비노조팀이 13이 이제 그 중간 그룹이 되는 거죠. 이 비노조팀이 그 하나 국내 노조팀이 하나 이렇게 되면 이걸 평균을 하면 어떻게 되죠? 노조가 10회배고 비노조가 13이라고 하면 평균을 내면 11.5회배입니다. 2로 나누면 돼요. 10 더하기 13, 23 나누기 2 하면 11.5가 돼요. 11.5, 그러니까 전체를 따져서 11.5 하면 우리는 먹고 산다. 노조팀 하나, 비노조팀 하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노조팀이 1인당 10이 아니고 11.5회배를 만약 하게 되면 어떤 결과 나오냐? 현장 소장, 전문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비노조팀을 쓸 이유가 없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현장 소정이나 전문 건설업체에서 보면 그냥 11.5회배 나오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노조팀이 11.5회배 하면 노조팀 2개 쓰는 거죠. 굳이 노조팀 10 하는 노조팀, 그 다음에 13 하는 비노조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씩. 그냥 11.5 하는 노조팀 2개 쓰는 거죠. 그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근데 만약에 노조가 만약에 10이 아니라 노조팀이 그보다 낮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11.5를 회배를 평균을 맞추려면 이렇게 됩니다. 노조팀이 9회배를 하게 되면 하나의 노조팀을 만들려면 비노조팀은 2개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을 하면 11.5가 됩니다. 노조팀이 만약에 7일을 하게 되면 11.5를 맞추기 위해서는 비노조팀을 3개를 써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조팀의 생산성이 평균보다 이하가 되면 노조팀을 고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 그 얘기는 결국적으로 보면 뭐냐면 생산성이 낮은 노조팀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은 또는 평균이 되는 노조팀 고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에 지역에 있는 노사정이 다 약자라고 했죠. 전문 건설업체 정말 약자입니다. 여기 수익 구조를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말로만 물어봤습니다. 원청은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장 소득이 8.7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전문 건설업체는 어떻게 돼요? 4.6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났던 전문 건설업체와 원청들을 싹 다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청의 매출 순이익은 10%, 그다음에 하청에서는 6%, 절반 정도이고. 근데 이때 조사했었을 때 그 상위 2개를 빼면 정말 전문 건설업체의 이익이 엄청나게 낮더라고요. 2%밖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발표 시간도 있고 하니까 41페이지 있는 마지막 부분만 좀 강조 좀 드리고 싶어요. 지역의 노사정 약자입니다. 건설과 관련돼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제가 저것도 봤어요. 광주광역시 결산서, 그래서 건설행정과 예산도 봤더니 정말 약자 맞는 것 같아요. 광주시도 약자, 여기 전문건설업체도 약자, 노동자는 뭐 더더욱이. 그럼 약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약자들끼리 연대해야 됩니다. 뭘 따오기 위해서 약자들끼리 연대를 해야 됩니다. 이 약자들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실 제가 건설 노조 이 3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하면서 너무나 미안했어요. 저렇게 돈도 없는 건설 노조 연구 용역을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나?
근데 내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야 그래도 건설노조니까 이 정도 투자를 하는구나. 현장 소장 3천만 원 연구에 투자 못합니다. 전문 건설업체 그 어떤 업체도 3천만 원 연구해달라고 하지 못해요. 원청 업체조차도 3천만 원 해가지고서 연구해달라고 못합니다. 노조니까 하죠. 그래서 노조한테 고맙고요. 그 노조가 제가 그 돌아다니면서 그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노조에. 노조가 이 건설 산업을 그 발전시키는 중추다. 노조가 변화해야지 그 건설 산업은 변화될 거다. 전문 건설업체 여유 없다. 저긴 그 변화를 이끌 여유 하나도 없다. 원청사 마찬가지. 행정부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약자 세 곳에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 비용 구조와 관련돼서 전문 건설업체 살아남기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저 낙찰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급화, 고품질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지금 현재는 내장재 온갖 군대에서 들어와가지고 비싸게 뭐 아파트 팔고 하는데 그게 고급화가 아니잖아요. 맨날 층간소음 때문에 칼 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이들 뛰놀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고급화들이 좀 해서 좀 매출이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생산성과 관련돼서 보면 저는 광주 그 맨 위에 있는 공공건설과 관련돼서 품질과 고숙련화 그리고 고용을 연계하는 노사정 합의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아파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남도 광주시에서 그 발주하는 그런 공공건설과 관련돼서는 고품질화 매출을 좀 제공하고 그다음에 고숙련 노동자들이 그것을 짓도록 하고 내국인 노동자들이 그리고 고용이 연계되고 그래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노사정 합의가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방식으로 그 노조팀의 기능 등급 산정이 주먹구구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주먹구구라고 하지만 노조팀장 그리고 노조팀원들이 그 기능 등급을 나름대로 측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폄하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것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야 되겠죠. 양성공, 조공, 기능공 B, 기능공 A, 반장, 팀장으로 넘어가는 경력개발 모형이 노사정이 좀 같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이 광주 전남도 쪽에서 어쨌든 생산성 실태 조사를 좀 연례와 정교하고 그다음에 노조 주도와 지역 전문 건설업체가 이제 같이 생산성 제고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만들고 시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그 노조의 자정 노력을 좀 지역적으로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현장 소장 전문 건설 업체들이 제일 꺼려하는 이유는 생산성이 극히 낮은 그 노조팀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니라면 적정한 그 생산성을 그 팀을 고용하는 거 그리고 적정하게 단협을 통해서 건설 노동자들의 그 권익을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소장도 전문 건설업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은 생산성을 가진
노조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광주의 노력은 정말 저는 그 주목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 주도로 강제적으로 그 저생산성 노조팀을 해체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생산성 노조팀을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있다 보면 계속 일이 안 들어오니까 그 노조팀장이 저절로 이제 퇴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노조팀 밑에 있었던 노조팀원들은 노조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다른 노조팀에 내가 갈 수 없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다른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은 생산성이 낮은 팀장한테 노조 간부들이 가가지고 형님, 선배님 이제 많이 일하셨죠? 이제 그 후배들을 위해서 퇴로를 좀 열어주세요. 이제 좀 은퇴를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은퇴식을 하고 그 팀장 밑에 있었던 팀원들을 이제 다른 그 생산성 높은 팀에 이제 배속이 하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광주는요, 팀장을 팀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팀장이 이걸 차고서 일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팀장 일을 안 해요. 근데 이쪽 팀장들은 일을 합니다. 팀장들 그렇게 뭐 조금 월급 더 주지만 그거 가지고서 팀원들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팀원들은 누굴 뽑을까? 일하는 팀장을 뽑습니다. 기능이 높은 팀장을 뽑습니다. 그런 팀장들이 앞에 서서 일을 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죠. 저는 이 부분은 노조팀으로 보면, 노조 팀장 팀으로 보면, 노조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은요, 싸우고 노는 게 쉽습니다. 11.5회배보다 10회배 하는 게 더 쉽고 좋아요. 9회배 하는 게 더 좋고 7회배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쉬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광주가 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길로 가고 있어요. 생산성이 높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팀장을 뽑고 그래서 그 다른 적에 비해서 다른 그 생산성 높은 팀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적 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력은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그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그 노조의 자정 노력들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노사정들이 좀 같이 그 이 지역의 건설 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합의들을 만들기를 정말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양대학교 임상훈 교수님께서 네, 여러 가지 그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특히 이 노조팀하고 이제 비노조팀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부분이 저는 흥미로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노조원들을 앉혀놓으시고 이렇게 계속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셔도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말미에 말씀하셨던 게 그래도 광주에 있는 이 건설 노동자들은 다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 격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광주는 조금 다르구나.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이제 발제에 맞서서 우리 민주노총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은 우리 민주노총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 전남 건설 지부장님께서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교수님이 말미에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서두 읽고 가려고 했는데 그 우리 현장에 있는 그 형틀목공 팀장님들, 저희 분회장님들 많이 와 계신데 자료를 보면서 아니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이거 너무 낮게 이거 조사를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도 가졌을 것 같고 초반에 질문도 몇 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광주는 이런 조건들을 극복하려고
이미 노력을 많이 해갖고 어느 정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우리 형틀 목수 팀이 조합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호남철권 김태우 사무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 긍정적으로. 예,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 근로 조건 개선하는 데 있어 단체 협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산업 구조에서 이 단체 협약 체결을 하느냐 마느냐,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힘과 위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큰 가름대고, 교수님께서 조사를 하셨던 이 시기도 결국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 체결에 교섭력을 가지는 시기부터 파생되고 발생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은 이 단체 협약 체결 과정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왔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할지 간략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노동조합 만든 지는 저희가 올해 대의원 대회가 27회였나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2000년 초반에 타워크레인, 그리고 뭐 아시죠? 기계 덤프연대, 이런 건설 노동조합에서 건설 직종에 직종들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토목건축, 형틀, 철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이 실제 단협을 체결하고 만든 구조를 형성한 건 오래되지 않아요. 광주만 보면 2007년 수안지구 이 건축 사업을 할 때 시기입니다. 그때는 도급 팀장들, 이 도급팀으로 운영이 돼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이 팀장들을 만나가지고 평당 단가가 얼마냐 이걸 인상을 하자. 그래서 한 5, 60명 이상 조직을 해서 거기 있는 이 팀원들을 다 노조 가입시켜서 단가 인상 투쟁을 합니다. 하고 성공을 했어요. 단가가 인상되니까 이제 이 도급팀장들은 회사하고 계약 체결하고 다 나갑니다. 그리고 2,000명 조직이 뭐 한 50명, 100명 남아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의 고용구조 형태는 노동조합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건설 회사하고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고용 형태를 추진을 하자. 그래서 5년 동안 그 준비를 해갑니다. 그래서 2013년 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9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에서 건설 노동조합이 지역 단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두 번째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이 단체 협약에서 최소한의 임금 조건, 근로 조건을 협의를 하고, 네, 이때는 이 교섭 절차와 방식이나 이런 준비가 노사 간에 굉장히 인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역에서 큰 규모의 전문업체 한 10여 개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협의를 진행을 하는 임의교섭 형태의 성격을 띄었고요. 이때 이제 제일 큰 화두가 단가 책정 문제도 있겠지만 임금 체불하고 하루 8시간 노동 쟁취하자. 도급을 하다 보니까 8시간이든 10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길 때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 물량을 맞추기 위한 시간이 유지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단체 협약 체결하고 이것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투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걸 현장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8시간 노동적자과 임금체불 구조 개선 문제가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입니다. 일반 도급팀도 근로시간 8시간이 안착화되어 있고, 임금 체불의 문제에 관련해서 건설 현장 체불 형태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 팀장들이 몇 달씩 밀린 임금들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 팀원들한테 지급하지 않고 가버리는 이런 행태들이 사실 13년 이전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팀이 임금을 받는 구조가 그 다음 달 1개월 유보되는 이런 시기였고, 그렇다 보니까 도급팀은 기본 2개월, 3개월이 기본 상황이라서 4, 5개월 밀린 임금 팀장이 한꺼번에 회사로 지급받으면 한 3, 4억, 4억 들고 가버리면 회사는 지급했는데 팀장이 지급하지 않는, 이게 비일비재했던 형태들이 지역 현장에서 노조뿐만 아니라 현장의 건설 구조가 안정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 시기에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단체도 정상적인 단체 구성을 진행을 하게 되고 노사 관계가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틀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5년 이전까지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주 혁신도시 대단히 건설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이주 노동자들이 광주로 유입되면서 이 문제가 15년 이후로 지역사회에서 고용 문제로 인한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지나서 17년에 중앙 단협을 체결을 해요. 지역 권역이 15년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사용자 단체 구성해서 단체 협약 체결하고 17년에 전국의 임금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이 중앙 단협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과가 기하급수적인 조직 확대가 진행이 됩니다. 2017년 중앙 단협을 추진할 때 7천에서 8천 명, 1만 명 서울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중앙 단협이 체결된 이후에 1년에 10,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확대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직이 확대됩니다. 그 위력이 단체 협약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단체 협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되니까 2019년이면 이미 2만에서 3만 명대, 21년, 22년 4만 5천 명까지 전국이 조직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과정이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이제 증폭되는 시기죠. 조직이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늘어나고 현장에서 고용해야 될 인원들이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단체 협약 비용에 대한 적용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이 교섭력이 강력해지니까 현장에 투입돼서 노동 강도를 좀 우리가 일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들이 생기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재반 비용을 받게 되다 보니까 복수노조가 난립하게 됩니다. 전국에. 수도권에서 20개, 30개까지 많게는 형성이 되면서 노사관계가 극단적인 이런 갈등의 형태를 띠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당시에 임동 중흥 현장에 타워크레인 한 30일 가까이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이 사진은 이곳 시청에 한 달 동안 파업을 하다 한 5천 명 정도가 전국에 집중을 해서 점거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청 여기 올라오면 저 칸막이들 돼 있는 이유가 이때 이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노사가 공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상호 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2019년에 저 투쟁이 끝나고 공식적인 노사협의 퇴입을 해서 그 당시 맹종환 지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산성 문제가 노사 간의 고용 문제, 갈등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인데 노동조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자리는 안 계시는데 호남철콘 연합회 회장님 김양동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말 절대 못 믿겠다. 믿을 수도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식 석상에서 노동조합 자체의 노동 생산성 문제가 심각하고 인지하고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을 해준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곧바로 2020년도에 내부적인 체질 개선 사업에 돌입을 합니다. 이제 문게 나와 있는데 책임 시공 제도라고 우리도 최소한의 생산성을 보장을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 한 2년 동안 굉장히 심각한 내부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형틀 분회장님 포함해서 부팀장님, 저희 조직차장님, 현장 간부들 운행체가 있는데 70명, 80명 모아가지고 수차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지부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이 노사 협조주의자들 XX 막 이런 욕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이 시기에 그래도 상당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언제까지 이런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통해서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그래서 2년 동안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제도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 노동조합도 노력을 하니까 사측도 거기 반대급부로 노력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인한 문제 개선하겠다.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지역의 내국인 노동자를 우선으로 고용해가지고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콘 연합회에서도 형틀목공 중심으로 특정 업체가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해가지고 좀 더 공사 이익금 남기려고 하는 상황으로 노사 간의 분쟁이 생기면 연합회에서도 현장의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노사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게 그냥 10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13년에 단체협약 처음 체결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9년에 이 과도기 우격절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합리적인 노사 상생의 구도를 좀 만들 수 있는 토대를 형성을 해왔다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기서 하나 특기할 만한 게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해마다 임금협약 2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면 그 현장에 고용되고 있는 비조합원들도 최소한의 노동조합 임금 상승에 대한 효과를 적용하는 이게 지역의 노동시장을 형성을 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조합도 생산성 보장을 위한 대책과 노력을 했고 사측도 고용 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이렇게 10년의 결과를 만들어 왔는데 24년 이후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빨간색에. 이 노사관계가 더 이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뒤로 해마다 뭐 매일같이 TV에서 나오는 이 건설 경기 침체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뭐 부도 이야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동조합도 이제 체불 문제가 있으면 예전에는 막 노동청 가고 이러면 되는데 밀린 문제 노동청 가가지고 신고하고 이러면 저런 상황이 닥치고 있어요. 공사 금액이 안 되니까 건설 현장 자체가 중단돼 버리는 이 지경에 처한 게 건설 현장의 상황입니다. 뭐 체불 임금이 뭐 올해 2월에 발표한 건 이미 2조가 넘었고 건설업이 4,700억대로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의 이런 흐름과 조건이 있던 게 이제 건설 업체들도 더 이상 그 인건비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 어떻게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저런 방향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시점에 23년, 24년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문제가 굉장히 노동자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사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제 이게 노동자들,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우리 고용의 주체인 전문건설 업체들도 이런 지경에 같이 내몰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체협약 자체가 현장에서 굉장히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직면을 해버렸습니다. 요 상황들을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단체협약에서 저희가 보장되는 이 네 가지 내용들이 뭐 특별하게 다른 산업군에 비해 가지고 특별하게 더 받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 근거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저희 조합원 1,000명을 기준으로, 물론 1년에 상시적으로 고용이 지속된다는 걸 가정하에 이제 산출한 체불액인데, 문제는 23년 하반기부터 24년 그리고 25년 지금까지 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채권 관련한 청구 기한이 3년을 기반으로 봤을 때 올해가 넘어서면 저는 실제로 저 금액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직면하는 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 단체협약 자체가 붕괴되면 노동조합의 존립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지금 2월 13일로 돼 있죠. 노동청에 단체협약 미이행 관련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면 임금체불 관련해서 근로감독에서 노동청은 지급 문제까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상황이 되면 단순히 체불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들도 이것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사법 처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공동이 노사가 심각한 직면하는 거고 지역 경제 구조가 아주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이 양날의 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해 있다, 노동조합도. 근데 이 문제가 그냥 전문건설업체하고 노동조합하고 법 기준에 근거해서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해결책을 찾아보겠는데, 건설경기 침체 문제하고 원청사들이 최저 입찰이 아니라 이제 초저가 입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후려치고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어찌됐건 업체 생존을 위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로 촉발된 문제라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거다. 서로 원치는 않지만 극단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전문건설업체도 노동조합도 자력의 힘으로 이 상황을 절대 멈춰 세울 수 없는 이런 형국인 거고, 아마 3월중에 들어서면 이게 현장 분쟁이나 상황들로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결과가 노사경멸로 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노사의 관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아시죠? 건설경기 침체 상황. 다들 어렵다 해도 원청사들이 진짜 해도 너무하는 이 극단적인 입찰 경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그래도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형성을 하기 위한 호남철콘 업체들이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워낙 힘들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그나마 자본력이 있는 대형 전문건설업체가 더 싼 값에 후려치고 들어와 버려요. 그럼 지역 업체들이 도태되는 거고, 우리가 공동으로 행사했던 시장 구조가 아예 박살나는 거죠. 이주노정 불법고용 문제가 이제는 서로 간의 협의 구조를 넘어서 일단은 쓰고 보자. 그리고 지역의 건설 노동자들 자체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업체들이 수주했을 때 고용하고 있는 비조합원들 포함한 건설 노동자들도 고용 배제가 되고 있고, 조합원들도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미지급되고 있고, 이것은 현장에서 법적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고,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하는데 10년 전에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노사 간의 관계가 더 열악한 조건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이 문제가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와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넘어서 지역 사회적인 문제로 변하고 있다. 왜 지역 사회적 문제냐? 이게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그 저희 사용단 단체인 호남제주 철콘연합회와 노조만의 교섭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었는데, 이 철콘연합회가 저는 노동조합 비조합원들, 그리고 아직 조직되지 않은 직종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 그리고 현장에 뭐 소장님이든 반장님이든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지역 건설 현장에 인력비 연인원이 10,000명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얼추 계산해도 저희가 많을 때 1,000에서 1,500 노동조합 조합원만. 그러면 기본 현장이 돌아가는데 상시적으로 4,5,000명 이상은 고용할 수 있는 형태인 거고, 이 시장이 건축 현장에서 가장 상위 그룹, 공사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지역 건설 노동자들도 임금 조건과 고용 조건이 건설 현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형성됐던 이 시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조가 총체적으로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공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글로벌 모터스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한 700명 정도 되는 조합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는 저희 10배 수치가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장을, 그리고 열악한 건설 현장에서 그나마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 조건과 임금 조건을 보장했던 이 시장이 지금 총체적으로 붕괴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를 넘은 지역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돼 있다라는 인식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냐 싶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일단 가장 중요한 주체인 원청사가 이 터무니없는 저가 입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노사가 합의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단체 협약에 포함된 비용들, 이제 건설사에서는 간접 노무비라고 표현을 하죠. 직접적으로 일을 해서 생산성과 비교되는 비용은 아니니까 이것이 상당한 부분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입찰 구조에서 반영이 되거나 추후에 정산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이 비용에 대한 직접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광주에 굉장히 큰 2번의 참사가 있었고, 건설 현장에서 미숙련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되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들, 부실 시공 문제들,
뭐 저희가 듣는 이야기지만 당장에 이주 노동자들 고용해서 좀 더 저단가에 뭐 공사를 진행하고 임금 지급 비용이 있더라도 공사 품질 문제나 공사를 마무리할 때 뭐 하자 보수 문제나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라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주 노동자 고용 문제가 하도급사들도 당장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지 뭔가 비용을 좀 더 줄여가지고 이득을 더 보겠다 이런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광주광역시청이라고 좀 수상했는데 결국 강기정 시장님이 이 문제가 건설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안 사안이라고 이 정무적 판단을 하시고 뭔가 원청사들, 하도급사, 건설노조, 지역에 유관하는 기관들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 호남철콘과 건설노조만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서 관심도 갖고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발짝이라도 진전할 수 있도록 오늘 결과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상원 한양대학교 교수님에 이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전남 건설 지부장이신 이준상 지부장님의 발제 들었습니다. 이 발제 내용 듣고 나니까 숨이 턱 막히는데요. 이제 토론을 우리 진행하실 분들, 우리 이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노무사님께서 좀 이제 우리 지부장님께서도 대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 광주시 의회와 시청이 어떤 역할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지 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토론자분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류가는 노사상생지원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쪽 의견, 철콘 쪽 의견 좀 들어보는 것이 그럴까요?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노무사님부터 네. 의견 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명칭이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먼저 명칭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호남제주 철콘연합회 자문노무사 박실로 노무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광주 건설 노동자 노사정 역할을 말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용자 측이 정확히 누군지를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광주 지역의 건설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논할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통계를 뽑을 때에도 누구에게 자료를 받아서 어떤 통계를 뽑아야 되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전문건설업체라고 하셨습니다. 광주 지역의 광주 시회에 아마 등록된 게 한 4,000곳 될 겁니다. 아니 1,700 얼마가 될 겁니다. 전남도에 제가 고문 노무사인데 거기가 한 4,000군데 됩니다. 전문건설업이. 그리고 전북에 4,000군데 되고요. 제주 지역에 한 63군데 됩니다. 전문건설업이. 그중에 제가 호남 제주 철콘연합회인데 광주 전남북 제주까지 저희 사용자 단체입니다. 그중에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고 단협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55개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과 교섭을 하고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결정할 수 그 정도로 노력을 했던 사용자는 55군데였습니다. 그중에 광주는 한 30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 30군데 업체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을 해야 광주 지역 노사 관계를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그 많은 40개 아니면 광주 지역만 봐가지고 한 1,700개 정도의 전문건설업을 다 봐가지고 대화를 해버리면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도 안 맞고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사용자 단체 사단법인 호남제주 철콘연합회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직은 10개 지역본부와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에서 토목건축, 그다음에 전기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여기에 200만 건설 노동조합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세 군데와 관련된 게 바로 저희 호남제주 철근 콘크리트업입니다. 토목 아까 막 형틀 목수, 그다음에 타워 크레인, 그다음에 펌프카 여러 건설 기계 다 관련된 내용들이 철콘 연합회 전국에 있는 철콘 연합회들과 관련돼 있고 그분들과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사용자들이 법을 어기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철콘 연합회 소속의 철근 콘크리트업을 하는 전문 건설업 대표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뭔가를 통계를 낸다거나 뭔가를 확인하실 때 꼭 그 대표적인 업종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준상 지부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협을 어기고 그 업체들을 시정을 원하는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회원사들이 근로감독을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광주 지역에 일이 없습니다. 광주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그 특별 근로감독을 하면 저희가 감독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토론을 하고 광주광역시의 노사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광주광역시에 등록을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그다음에 사용자 단체 소속 대표들은 광주에 일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섭을 맺고 지금 작년부터 교섭 4월 1일부터 상견례 해가지고 현재까지 교섭을 수십 차례 했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왜냐? 줄 수 없는 근로 조건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최저 입찰 이야기하셨습니다. 최저 입찰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일은 따보고 싶은데 더 큰 물량으로 더 큰 자본으로 밀고 들어와 버리는 타 지역 업체에서 다 쓸고 가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최저 입찰로도 일을 못 답니다. 그게 현실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힘든 상황에서 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하소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연차 수당이 만들어졌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설 명절에 월요일을 연휴로 만들어버리고 임시 공휴일 이런 거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현장의 직원들 고박이 일당 고박이 1.5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 수많은 수당들이 발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좀 먹고 살아야 서로 교섭도 하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호남제주철권연합회 광주광역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용자들은 일도 없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투쟁을 하고 같이 노동조합하고 같이 교섭을 하고 투쟁을 할 때는요 회원사가 55군데였습니다. 근데 1년 만에요 10군데가 나갔습니다. 일이 없어서 교섭을 할 이유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중에 5군데는 돈이 없어서 회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호남제주철권연합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특별근로 감독하셔도 됩니다. 타 지역 업체 불법 저지르고 하는 업체들 다 잡아주십시오. 근데 교섭을 하고 근로조건을 이야기하려는 사용자들은 어려움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있는데요. 정확하게 노사정을 이야기할 때 광주시에서만은 사단법인 호남제주철권연합회의 명칭을 정확히 사용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로는요. 노사가 교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을하고 병 약자끼리 아무리 싸워봤자 뭐 마른 걸레 수건 짜봤자 뭐 안 나옵니다. 광주 지역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인허가를 내려주고 있는 종합건설사 그분들이 협력사라고 부르는 저희 하도급사인데 뭐 협력사라고 부르더라고요. 협력사를 뽑을 때 정확하게 그 우리 지역 업체를 좀 어느 정도 할당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중에 그래버리면 아까 말한 또 전문건설업이 다 나와버립니다. 전문건설업에서 몇 프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조합원들 근로조건 개선에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을 다 이렇게 그 통계에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합원들을 어느 정도 고용할 수 있고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주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동청에다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저희 노무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을 쓰지 않고 내국인을 쓰지 않고 외국인을 써서 불법을 저지르면 돈을 번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용자도 알고 노동조합도 압니다. 근데 그거를 노동청도 알아가지고 좀 그런 얌체 기업들 정확하게 혼내주십시오. 저는 사용자 측 노무사지만 이거를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참, 저 제주 지역 최근에 타결됐는데요. 제주 지역 63개 전문 건설업 중에 저희 해운사 3군데입니다. 노동조합하고 교섭할 수 있는 업체가 3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 업체들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육지에서 다 일을 왔다고. 그래서 지금 제주 지역은 좀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광주 지역도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지역 건설업체가 좀 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조합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사단법인 호남 제주 철권 연합회 자문 노무사셨죠. 네, 우리 박실로 노무사님께서 네,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이 토론회의 자장으로서 이름을 잘못 명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 발제해주신 교수님께서도 지금 지역사회의 이 전문 건설업체나 노조는 전부 다 약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실로 노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일이 전혀 없어서 교섭을 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우리 그 노동청 과장님께서는 특별 근로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시청의 역할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노사정이 전부 다 약자라고 하셔서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왜 시청은 약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나즈마키 시청이 권한이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네, 이 우리 지역사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도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선 저희가 저희 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시가 왜 역할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선 2025년 국내 건설 경기 전망 정말 안 좋습니다. 현재 그 공사비 급증으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되고 물량 감소도 있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들었겠지만 현대건설에서 10조 정도의 그 10조 1조였던가 하여튼 적자를 봤다는 것처럼 이익률도 진짜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 트럼프 들어온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최근 그 계엄으로 인한 국내 경기 이축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체감 경기 상황은 더욱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 착공도 2022년, 23년에 또 큰 폭으로 들었는데 24년에는 더 큰 폭으로, 25년도에는 더 안 좋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민간 건축 부분이 더 부진할 예정이고, 뭐 우리 지역도 이제 전국 상황하고 비슷하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 경제, 그 시장의 뭐 8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부분 건설 시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좀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은 542개사입니다. 전국 대비 2.8%고 전문 건설업은 2,061개사입니다. 이것도 전국 대비 2.6%고 특강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이고, 이게 전국 시장 규모로 따지면 뭐 2.8%, 2.6%가 거의 시장 규모하고 유사한 수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현재 보시면 정부의 SOC 예산 축소나 금리 인상, 뭐 이제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뭐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 계약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21년에 5조 6천억이었던 그 계약액이 2023년도에는 4조 원으로 줄었고,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에 보면 3조 6천억이었던 계약액이 3조 4천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뭐 이제 2024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는 더 줄었을 거고, 이제 폐업 하는 업체들을 보면 이제 2024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134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제 종합건설 업체는 46개고 전문 건설 업체는 88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게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희 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지만 이제 저희 C로만 봤을 때는 이제 대형 건설 업체로 건설 현상으로 보면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제 1단계 공사는 마무리되어 가지만 2단계 공사는 착공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될 테고 이제 전방 일심방지 부지에 복합 쇼핑몰 현대백화점이 이제 상반기 중에 뭐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테고 뭐 25년도에는 신세계백화점도 협상이 완료돼서 착공이 될 테고 뭐 이제 그쪽 부지에 있는 전방 일방 부지 아파트 공사도 한 4,000세대 정도 공사가 뭐 어쨌든 진행이 될 테고 뭐 신세계백화점 그 터미널 부지도 복합 개발이 진행이 될 테고 뭐 이제 저희 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재촉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 저쪽에 있는 그 고속도로 공사도 어쨌든 결국에는 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지만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대형 공사들이 진행이 될 테고 이제 저희 시나 이제 구청에도 이제 조기 발주를 간급 공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기 발주를 해달라 제촉하고 있고 이제 그 다른 것도 조기 집행도 해달라 이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 건설 공사의 지역 업체나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좀 참여가 확대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걸 보면 이제 관내 542개 종합 건설 업체와 2,061개 전문 건설 업체의 수주 재고를 위해서 이제 지역 의무 공동 도급 비율 49%를 적용해서 발주하고 지역 제한 입찰제를 좀 활성화해야 달라. 그 도시철도나 도로공사 때 도로 개설 등의 대규모 공사할 때 분할 발주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시 자치구 공사공단 교육청 등 유관 기관 간의 그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을 70% 이상 참여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내 간급공사 발주 계획을 정보를 2016년부터 계속 지급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관내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 실태 점검 및 하도급 참여 조사를 통해 지역 인력 장비 자재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지역 업체와 인력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공 초기 지역 우수 전문 건설 업체를 현장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 업체와 소통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운영을 통한 협회와 단체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인허가 시 지역 업체 인력 장비 자재들 사용을 위한 상호 협력 MOU 체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 업체 홍보 추진을 위해 뭐 지역 우수 전문 건설업체 추천서를 제작해서 이제 배포하고 있고 전국 그 상위 뭐 중앙 그 종합건설업체까지 다 배포를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와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 그 공정지사 한립과 이제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및 불법 하도급 업체 위반 업체의 행정 제재를 이제 추진하고 있으며 뭐 이제 건설 기계 사업자의 불법 행위 근절과 건설 기계 임대료도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사업자 일제 점검을 연이에 건설 현장 실태 조사를 연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고용과 임금체불을 위해 실태 점검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체불 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계자 법령 교육 실시와 지역 건설합사 유공자 포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대부분 권장하고 있다, 권고하고 있다 이게 다 저희 시에서 보고 있을 때 권한이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최저 입찰제를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 법령상으로 저희 시에서 강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 사항이나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저희 시에서 입찰 발주할 때 입찰 조건들에 넣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강요를 뭐 좀 그 보완하는 방향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뭐 이제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강요할 수는 없고 이제 단지 이제 시에서 이제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주할 때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저희 지역 건설 업체들이나 뭐 인력들을 활용해 달라 할 때 MOU 체결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2023년도에 그 MOU 체결 현황이 보면 그 8건 정도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한 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인허가 발주 2023년도에 인허가 발주해서 착공에 들어간 그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이 8군데 정도
되는데 2024년도에는 한 건이었다는 말인 게 현재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 상황이 지금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저희도 이제 저희 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에 좀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건설행정 과장님이신데요, 김용진 과장님께서 상세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가 잘 되신가요? 시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또 확 또 와닿는 거는 없는 것도 같고 그렇죠. 네, 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시에서 하고 계시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 지금 우리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기 전부터 했던 또 내용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들이 있나요? 우선은 이제 네. 저희 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현재 뭐 네. 저희가 뭐 민간 업체들이나 뭐 이런 원청 업체들이랑 사실 이제 시장님 뭐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찾아가신다 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희도 뭐 누굴 만나라고 가려고 뭐 이제 얘기를 해봐도 이제 사실 그쪽 건설 업체들 이제 대형 건설 업체들에서 이제 만나 약속 잡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신규로 뭐 특별하게 뭐 더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조기 발주를 더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법령상으로 저희가 뭘 그 강제하거나 강요한다든가 이게 전부 다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가 규제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조례를 발의해서 규제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권익 제한을 해도 법령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는 법적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근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사실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고 사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다 임의입니다. 뭐 공고하거나 권유하거나 이게 다 임의인 상황밖에 눈에 띈 임의인 상황밖에 없어서 안 지켜도 사실 무관하고 이제 사실 건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제조사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 조사를 하더라도 이제 임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런 상황 정도에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이제 저희도 뭐 이제 이게 안전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을 이제 저희도 이제 사정하는 상황이고 저희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이제 저희도 양 협회 이제 전문건설협회나 뭐 이런 종합건설협회 등이 만났을 때 좀 도와달라 뭐 이 정도 요청하고 있고 저희 뭐 이제 그 이제 중앙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이 종합건설 업체들한테도 좀 우리 지역 업체들 좀 써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형편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광주시의 입장을 여러분들께서 방금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제한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범위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류관은 노사상생지원 과장님 광주지방노동청에 계십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우리 여러분들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 유관원입니다. 말씀 우리 발제하신 우리 임상원 교수님 그 내용 중에 저도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생산성을 우리 조합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능률을 올려주는 게 결국은 우리 지역의 건설사들의 또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종합건설사에서 이제 전문건설사로 이렇게 하도급을 줄 때 우리 지역의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인가요? 그때도 우리 건설노조에서도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노조에서 지금 제안하셨던 지역의 노사민정 협의체 이런 건설노조하고 시나 뭐 정부 또 사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TF 형태로 뭐 구성을 해서 진짜 우리 지역의 건설 산업의 경쟁력 또 우리 건설 업계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발전을 하면 당연히 우리 조합원들도 그에 맞춰서 근로 조건은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져오면 돈을 많이 가져오고 공사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든지 우리 조합에도 똑같이 더 분배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만약에 힘이 된다 그러면 그 TF 구성이나 된다 그러면 제가 저도 적극 참여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근로감독을 우리 지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어느 특정한 업체 또는 전체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력도 한계가 있고 뭐 시간적인 것도 한계가 있고 이 건설 현장만을 저희들이 특별 감독한다고 인원을 언제까지 투입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요건이 있어서 그거는 지부장님하고 계속 논의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불법 고용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분들의 불법 고용 문제를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지금 그분들이 안 계시면 업체에서는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공기 맞출 수도 없고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렇다면 그 자리를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대체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업체에서도 긍정 요인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같이 맞물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돌아오면 경쟁력, 생산력,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건설 현장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가능하거든요. 지금 광주에는 한 600여 분 정도 건설 고용 허가제로 해서 들어와서 지금 적법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나머지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일부 불체자로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희는 요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가 불체자를 뭐 감독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뭐 사법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의해서 현장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 조건 등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드릴 말씀은 우리 지부장님께서 뭐 3월달 뭐 2월 3월부터 이제 약간 임금 협약이 지금 체결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지역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건설노조에. 뭐 다른 모든 지역의 지부는 동결로 합의가 됐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2만 원 사용자는 2만 원 일당 2만 원 감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조합원은 1만 원 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접점을 못 찾고 있기는 한데 이걸 똑같은 다른 지역과 같이 동결로 해서 올해는 좀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는 건데 그게 여의치 않으셔가지고 이제 뭐 쟁의행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참 이 노사 관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사용자가 전문 건설업체잖아요. 임금을 줘야 될 부분도 전문 건설업체고. 근데 이분들이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지금 없는 구조다 보니까 종합건설사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거는 이제 쉽지가 않은 구조고
그래서 결국 돌아오면 대화나 뭐 협력이나 하더라도 전문 건설사하고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원청 종합 건설사에서 어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즉 이제 하도급 내릴 때 그런 금액이랄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같이 논의하는 구조. 그래서 노사분정 TF 뭐 이런 속에서 같이 모여서 논의했으면 그런 좋은 그런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류가는 노사상생 지원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박수 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점점 이렇게 네 다들 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습니다. 방금 그래도 우리 류가는 네네. 그 정말 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 다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60이 다들 이제 넘으셨을 텐데, 그 60이 넘으면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게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나쁜 때가 그냥 걸림돌이 계속 걸림돌로만 작동하게 하면 별로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국면인데 언젠가는 좋아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좋아질 때를 좀 더 빨리 오고 좀 더 좋아지는 때가 길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지금 안 좋은 때 이제 해야 되는 시기적인 그런 부분인 거죠. 사실 변화는 좋을 때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설 경기 좋았을 때 뭐 제도적인 변화나 무슨 변화나 이게 가능한가요? 그냥 내버려도 우리끼리 하면 돼. 뭐 이런 거지 변화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변화를 만들 때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변화를 어떻게 만들까와 관련돼서 보면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를 지금은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을 때는 1억이 들어도 별로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돈도 없는데 1억? 이거 큰 돈이야. 그러면 이 적은 돈 가지고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돼서 노사정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 이런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딱 그 시점에 맞는 변화. 사실 이렇게 경기 침체가요 이번만 온 게 아니에요. 건설 산업이.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에도 왔고 그 전에도 왔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힘들었었을 때 다들 힘들다 했는데 그때마다 지금 힘들지만 요때 무엇인가를 변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노사정이 만나서 가성비 있는 조그만 돈을 가지고서도 변화를 만드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변화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점이 아니라 5년 전, 또 10년 전, 20년 전에 어려웠을 때의 그 변화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변화, 지금 시점에서 그 필요한 변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안했던 뭐 기능을 고속연화 뭐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고속연화 제품화 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예? 오케이. 아유 뭐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으니까 끊을게. 그래도 이제 마무리 하시면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가성비 있는 변화. 가성비 있는 네. 변화,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 맞는 변화를 만들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의 이 순간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변화가 더 체감이 잘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발언 중에 좀 말씀을 끊으신 거는 그 손을 들어주셨으면 제가 그 발언권을 넘겼을 건데, 네, 너무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예, 방금 사과해 주셨으니까 받아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그것은 좌장의 잘못입니다. 원래 진행을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계속 듣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럼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자기소개 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설로드에서 대의원을 맡고 있는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총평으로 말씀을 이때까지 들어봤을 때 그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건설 노조에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우리가 기회를 줄게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 전문 건설업체 전문 노무사님은 우리 힘 없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시청에서는 우리 힘 없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좀 선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저께 저희 임금이 나왔어요. 1월 달 거요. 근데 세상에 제일 일을 많이 하신 분이 12일을 했습니다. 가장 드리고 하는데 이거 먹고 살겠습니까? 지난 7월 달, 8월 달 너무 더웠는데 일을 0.5 오전하고 집에 들어가고 오전하고 집에 들어가서 너무 더워서 10 며칠밖에 일을 못 해요. 다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는 생존의 벼랑 끝에 왔고 뭐 정부 탓을 하고 싶지도 않고 뭣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노조 1000명이 넘어가던 시대에서 지금 일이 없고 뭣도 하니까 지금 400명, 500명 이래요. 그 400명, 500명도 이제 곧 끝날 위기예요. 근데 저희한테 생산성을 높여주세요. 그러면 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전문 건설업체나 뭐 이렇게 근로감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한국 사람들 나이들을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 저 2002년도에 망치 처음 잡을 때 노가다 처음 할 때 저 막내였습니다. 근데 저 54인데 지금도 거의 막내급입니다. 사람이 안 들어와요. 왜? 건설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생산성 이야기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요, 저 해갖고, 저 예구인들하고 똑같이 제 30대 때 해갖고 그만큼 했습니다. 진짜 이빨 앙 다물고 했습니다. 지금은 못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근골격계, 산재 이런 거 해서 노조팀, 비노조팀, 외국인 이 사람들 산재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 주셨어야죠. 솔직히 저 충격받긴 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일을 못하구나 충격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능공 A가 이 돈이 높겠습니까? 경력들이 15년, 20년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경력이 높아서 이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성 없는 사람들 다 내포 맞아요. 제가 봐도 70대, 65세, 70세 된 형님들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걸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직업을 택해서 이런 말밖에 못 드리겠어요. 예, 교수님께는 그냥 하소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문노무사님, 전문건설업체가 지난날 잘 나갈 때 아니 우리 교육훈련 한 번이라도 시켜줘 봤습니까? 여기 아까 그 전문건설업체 이사님 나오셨다 그러더만요. 아 우리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비 한 번이라도 줘봤냐고요. 없잖아요. 그리고 청년 노동자 한 명도 안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이제 현장에 씨가 말랐습니다. 우리 곧 끝나요. 우리 뭐 노동자 곧 끝나갈 것 같습니다. 안 원하셔도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요. 먹고 못 살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생산성을 높여주세요. 예, 진짜 높여야죠.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서 할 건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투자도 해주고 같이 해줘야죠. 우리만 주라 그러면 됩니까? 시청의 건설 과장님, 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어떻게 할까요? 확 다 굶어 죽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예? 상생 과장님, 진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노동자들한테 생산성 높여서 맞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죽을 기회 왔습니다. 이 하소연들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네.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포함해서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작업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교수님이 평가하시고 분석한 자료 단계에 저는 광전당 건설지구 진입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이상의 생산성을 내고 있는 여건인 거고, 문제는 더해라가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침체나 최저임금찰 구조 때문에 고용보장 문제로 진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현실이고, 건설노조 내부로만 보면 전 조합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타임테이블이 설정이 됐고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장에서 우리가 보장받던 내용들을 되찾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 내부의 일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들이 한 발짝이라도 더 이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려고 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항상 듣고 있는 울분이고 목소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굉장히 많은 똑같은 울분들 듣고 어떻게든 투쟁을 통해서 돌파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어찌됐건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최소한 이 문제에 관심 있고 고민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해와 동의를 구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제 몫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오늘 자리가 뭐 이전에 저도 토론회 몇 번 참여해보고 이랬는데 뭐 공유하는 얘기, 공감하는 얘기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 단계에서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든 대안이든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조건에서 만든 최소한의 이 보장 여건들이 상황이 더 좋아질 때 다시는 이렇게 후퇴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고용 조건이든 근로 조건이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빛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직책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아, 대의원님께서 울분에 차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어서요. 중간에 끊고 싶었지만 또 이런 기회를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게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워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 분 더 손 드시는 우리 정책자문관님 말씀 듣고 질의 시간을 마칠게요. 그 예전에 여기 많은 분들이 존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도 뜻대로 안 된다, 힘없다. 이미 힘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힘이 있어 보이고 또 현실이 어렵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의존해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닐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실이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다 알죠. 그러니까 광주 지역이 사실은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건설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된 것도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고임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노동자들이 있는 곳들이란 말이에요. GGM도 사실은 애초에 고민은 양질의 일자리 고민보다는 괜찮은 일자리 고민이었고 건설도 제가 이제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임금이 20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1년에 200일에서 250일, 220일 이 정도 일하면 광주 지역에서 보면 연봉이 4,500 전후잖아요. 그러면 광주 지역에서 많은 건 아니고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인데 이게 안정된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서로 간의 주체들이 어떻게 그런 괜찮은 일자리, 그러니까 맞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괜찮아야 되고 광주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죠. 그런 과정들에서 지혜를 모아보고 조금 더 현실에서 가능한 것들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공공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조금 내 이해 관계에서 조금씩 양보할 걸 만드는 게 공공선입니다. 없는 어떤 뭐 이상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적정 임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전에 우리가 그 간담회도 했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못 믿겠다. 근데 사실은 그 허황된 인식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진 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건설 노조 측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들 이러저런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서로 간에 솔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 자리에서 힘이 없다는 거 존재하고 서로 한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건설노조가 본부에서는 그러니까 국토부나 또 그 국회 상임위 통해서 건설교통위 상임위를 통해서 또 이러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임상훈 교수 같은 전문가분들은 또 그런 이제 건설 산업의 고도화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사실 수백 개, 수천 개가 쉽게 나오니까 돈 되면 왕 붙었다가 돈 안 되면 또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런 것도 건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하죠. 규제나 우리 선진화나 고부 가치라는 게 필요하고 또 노동자들에게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특히 관이 고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야죠. 사고 터진 다음에 뭐 사후 약방문 격으로 하면 의미 없죠.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광주 가장 창피한 사건이 2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인허가권 관리 감독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들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알죠. 힘들어도 조금 더 앉아 계시면 좀 들어보려고 하고 그걸 풀어가려고 지혜를 모으려고 해야 물론 내가 힘이 없는데 저러니까 저렇게 나오면 당혹스럽죠. 근데 조금 그 같이 좀 풀어가려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도 만들었고 사실 건설노조 광주 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간담회라는 이런 과정에서 울분들을 많이 참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거에 참여를 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민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들을 하고 참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좀 이런 자리들이 지역에서 좀 계속 TFT나 논의들을 하고 국회도 찾아가야죠. 건설 뭐 국토부도 찾아가야죠. 어떻게 여기 앉아서 누가 다 해줍니까? 지역 소멸한다니까요. 광주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근데 있는 일자리, 있는 젊은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죠.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죠. 서울에 있는 사람 안 해줍니다, 절대. 지역에서 힘을 모아야죠. 저는 그런 자리로서 애초에 기획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조금 그러니까 힘들은 없고 또 지역에서 작은 힘이지만 이 힘들을 모아서 시민도 설득하고 또
서울은 그렇잖아요. 젊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도 시에서 납부를 해주거든요.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도 또 일정하게 MOU 체결하면서 지역 노동자들이나 지역 업체들을 사용하게 해줘요. 근데 광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을까? 그건 아이디어나 현장의 고민들이 사실 반영 안 된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실의 개선이나 바뀜은 한 방에 되지 않는다. 이거 겪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개혁 뭐 탄핵 과정에서도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중하게 더 좀 내가 좀 참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모아내는 좀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지금 4시인데요. 꼭 하셔야 되시는 말씀이신 분. 네, 제가 네. 아까 우리 류관원 과장님께서 TF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이 TF 구성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정리를 하기 전에 계속 손을 들고 계세요.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광주 노동권익센터 정찬호입니다. 우선 노동조합에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운동은 대중운동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노동조합이 패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전제로 하고 싶고요. 노동조합의 태도, 비노조원과 노조원의 차이가 여기서 왜 연구돼야 되고 나와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노동조합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싸우더라도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되지 노조원과 비노조원끼리 차이를 두드러지면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 노노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노 싸움을 왜 이렇게 길게 깊게 해야 되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동운동은 호황기에 잘 됩니다. 지금 쭉 이야기하신 게 지금 엄청난 불황기예요. 불황기에 써야 될 전술과 호황기에 써야 될 전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노동조합에서 연구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오늘 이야기에 이 불황기를 타개했던 역사적인 하나 이 결정체가 있죠. 즉 뉴딜 정책. 예, 국가 정책이 이런 건설 경기 불황기에 입각해서 도대체 국가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싸워야 될 대상이, 요구해야 될 대상이 저는 강주시 지자체 무슨 뭐 개도 활동 무슨 뭐 신고센터 운영, 솔직히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고용노동청 그 관리감독이 홀 대상이 없다. 맞아요, 인정해요. 그럼 뭡니까? 이런 경기 불황에 일자리 잃고 중내 산해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국가 제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뉴딜 정책이라도 하나 내놔라. 그 다음에 저는 강주에서 웃으면서 소리로 강주 지하철을 기계로 파지 말고 노동자들의 손으로 메꾸고 파자. 예, 좀 이상한 해법 같지만 뭔가 노동자 일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반 이상 임금 깎이고 이런 날짜도 이렇게 줄어가는 노동자들 도대체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어디서 대책을 찾는다는 겁니까? 저는 정부로 가자, 국회로 가자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우리 노동권익센터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TF를 구성을 해서 정부에 건의해야 할 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장님? 과장님께 문의드린 겁니다. 뭐 TF나 뭐 이런 건의 네.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광주에서도 광주 건설 경기에 대해서 힘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지만 이 심각성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시의원으로서 우리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 광주가 소멸되고 있다 이 말씀이 저는 청년이기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요.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건설 경기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정말 먹고 사는 것을 더 이상 걱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무책임하게 회피하지 않고 어떤 방안 마련할 수 있는지, 진짜 삽이라도 파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서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은
이제 별도로 메일로 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2시간가량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우리 발제해 주신 두 분의 내용들도 정말 감명 깊게 들었고요. 또 토론해 주신 분들 각자의 영역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분명 여기 계신 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나눴겠지만 이 토론회 이후에 앞으로 또 우리 노조의 지부장님하고도 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이번에는 힘차게 쳐주십시오. 힘차게. 네, 감사합니다. 아까 참고로 저희 시도 시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네. 있으신답니다. MOU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시도 이제 사실은 그 주택 건설 그 인허가 과정에서 MOU를 맺으라고 권장하고 권유하고 있고 조건에 넣어놓고 있어가지고 항상 MOU를 맺고 있다. 아까 8건 한 건 있었다 이거 네. 있었던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